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금에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이님께서 가장 처음에 오셔갖고 인사를 남겨주셨다가 메시지를 취소하시고 또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네. 그리고 바로 울진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오늘 울진님께서 매우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 축하드립니다. 네. 살면서 그런 일도 가끔씩 있어야 되잖아요. 네. 김일란님께서도 또 덕담을 이렇게 또 울진님께 해주시면서 입장을 하셨습니다. 페어우스님 감사드립니다. 노나라 방송 중에 또 제 채널 두 개를 다 또 홍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그 노나라 방송이 나오고 바로 또 제가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또 방송을 하게 됩니다. 로나님 어서 오세요. 피노키오님 반갑습니다. 마음 하나님, 마치 이거 노나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팅창 거기 이렇게 계속 계셨던 분들이 또 다 들어오셔서 콩이랑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탐라님도 오셨네요. 네, 은혜님 어서 오십시오. 존 케이지님께서도 오셨습니다. 피노키오님, 아유 안 늦었습니다. 네. 오늘 조금 일찍 시작을, 오늘 게다가 또 오늘 좀 일찍 시작했죠. 제가 방송 시간을 대충 아니까 제가, 11시까지 굳이 기다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울진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책방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생각지 못하게 도서관에 납품을 하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으셔서 지금 축하주를 한잔 하시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울진님께 여러분 덕담 한마디씩 해주시면 더욱더 기쁜 마음이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일아님 어서 오십시오. 마음 하나님, 네, 봤습니다. 네, 마음 하나님 채팅창에서 뵀습니다. AJN님께서는 다배를 보시다가 넘어오셨다고. 제가 참 이 소수 정예가 참 무섭다는 것이, 제가 저희 채널 라이브 방송하는 만큼은 다스베이다를 이기는 채널 아닙니까? 참 사실이니까. 천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은혜님, 제 얼굴이 더 좋은 것 같다고요? 더워서 요즘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쉬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까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더블헤더 전문 용어 쓰시네요. 이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흥미도 많고 아시는 것도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적절하게 더블헤더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로나님께서는 제 방송 보시면서 야식 드신다고요? 왜 큰일이십니까? 기분 좋게 맛있는 음식 드시면 제로 칼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 네, 전 그거 믿습니다. 네. 김생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정희님, 진영주의 거부하고 독보적인 독일 정치 쪽은 또 우리 최동석 소장님 또 이런 말씀 안 되나? 전문 영역이시고, 저는 독일 정치 쪽은 잘 모르고요. 사실 진영주의 저는 어쨌든 최정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그 중에서도 또 노인복지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치에 관련돼서 그렇게 서로 이쪽 사회복지나 노인복지와 관련 있는 부분을 공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 있는 부분은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어르신들, 노인들을 비롯한 사회복지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전 좋습니다. 정재준님께서 노나라 방송 오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따지면 거의 진보 진영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방송을 다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한번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어떤 것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건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인풋은 될 거 아닙니까? 입력은. 그러면
뭐 사람인 이상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감상은 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디서 자기가 리더 역할을 하면 자기에게 아첨하고 입에 발린 소리 하는 사람들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는 훨씬 건설적인 비판을 하고 듣기에 거북하고 쓴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한다는 거, 그런 말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그건 정말 뭐 정말 맞는 말이죠. 예.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께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콩이랑님, 그쵸? 이 각도가 이게 정답이에요. 그 희공 각도는 지나치게 밑에서 잡아서 제가 아주 포기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차피 뭐 제 개인 방송도 아니고 전체적인 거기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대신 저는 철저하게 이렇게 카메라 약간 위에 놓는 이 소위 말하는 얼짱 각도로 인스톨을 해놓고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제대로 삽시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20%대 드디어 진입을 했죠. 저는 사실 20%대 들어가려면 다음 달 한 9월 정도 되면 뭐 좀 깨질 줄 알았어요. 20% 들어갈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적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있어야 20%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 사람들이 30%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속절없이 아침부터 뉴스가 20% 깨졌다고. 제가 또 진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그 모드가 적군 모드예요. 피노키오님께서 분위기가 좋아서 어느 각도여도 좋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울진님께서 그래서 아까 방송 때 제 얼굴이 얼마나 큰지 다시 보셨다고. 그 말씀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30%는 정말 지키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쉽게 지금 20% 진입을 했어요. 전 좀 사실 좀 무서워요 지금. 요런 것도 말씀드려야지. 너무 똑똑하고 잘생겨서 최 감독님이 저를 싫어하신다고요? 존케이지님? 최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네, 최 감독님 한번 뵈면 사실 확인합니다. 최 감독님 얼마나 멋있는데요. 예. 제가 딱 부러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딱 최민수 같은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여성적인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민수 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최민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성대모사를 오늘 또 시작하자마자 또 이걸 해야 되나? 저 혼자서 하는 최민수 흉내내는 게 있어요. 저 혼자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뜬금없이 가만히 있다가 혼자 최민수 흉내 딱 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좀 비슷했어요? 여러분도 반응을 좀 봐야지. 그거 제가 모래시계 때부터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완전 저는 최민수 씨 팬이거든요. 팬. 예. 그래서 수시로 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네. 오늘 라이브에서요? 최 감독님이? 제가 오늘 바빠갖고 다 라이브 못 봤는데. 그거 오늘 그 두 분이서 하시는 그 방송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또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저는 뭐 하여튼 그 스타일이 그런 뭐 바이크 타는 것도 전 좀 이렇게 선망을 해요. 그렇게. 예. 막 좀 나이 좀 더 들면 바이크도 좀 타고 머리도 좀 기르고 막 좀 이렇게 멋있게 좀 가죽 재킷 같은 것도 입고 막 이런 스타일, 좀 마초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제가 안 돼요 그게. 예. 오늘 노나라 홍보해 주셨어요? 라이브 방송 하신 건 알아요. 오늘 두 번 하신 거, 낮 시간에 하신 건 제가 알아요. 예. 그러셨구나. 그거 그냥 홍보성 멘트예요. 홍보성 멘트. 예.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예, 탐라님, 네,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네, 민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정재준님, 아니에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절대 저를 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에서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예. 벌써 이 화면에서만 봐도 두 가지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 각도에서 보시는 거랑 노나라 각도에서 보시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제가 최민수 씨 흉내를 냈더니 동접자 수가 몇 명이 쑥 빠졌어요. 아, 이거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거는 이제 좀 밀어놓고요. 아까 여러분들께 드리던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저는 20% 진입이 시간이 좀 더 걸릴 줄 알았어요. 어차피 추세는 20%로 떨어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 현상이 이렇게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사실 여기 지금 28%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8%가 더 떨어지면 1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리얼미터가 아니고 갤럽에서 이렇게 나온 거면, 그러면 여러분 10%까지 떨어지 10%대 뭐 19%, 17%, 18%가 되면 대통령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노인 인구 중에서도 정말 움직이기 힘드시고 TV만 24시간 TV조선만 보시는 분들만 지지하시는 거고,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지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의미하는 것이, 지금 20%도 20%대 28%, 그러니까 약 30%라고 보면 그것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이대로 가면 지금 오늘 방송 여러 군데서 하시는 방송들을 보니까 지금 조만간 10% 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저항선이었거든요. 30%가. 그런데 그게 지금 며칠 만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티는 안 내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지율에 대해서 권성동 씨가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가을쯤 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면목이 나올 것이다. 현재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다. 시간이 좀 흐르면 진짜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당황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여기저기서 수집하는 이러이러한 정보들,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다 보시는 정보들이에요. 뭐 뉴스라든지 뭐 신문 아리클이라든지 각종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이라든지 믿을 수 있는 소스에서 올리는 글들을 보면, 저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대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후에 서로 간에 견제 뭐 이런 걸 하다가 지금 조금 와해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해되는 것이 너무 너무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이고, 그거는 이제 지들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지들끼리 뭐 밀당을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이 협의가 안 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협의가 안 되고 각자 도생으로 가게 돼 버리면 행정부가 움직이질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을 누가 하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지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하는 말을, 물론 이제 그래서 검사 출신 장관들을 다 앉혀놓은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의 지지가 저 정도면, 아니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장관에 앉힌 사람이라도 그 말을 다 듣겠습니까? 아니, 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그 지난 날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픽업을 해서 저 지방에 있던 사람을 픽업을 해서 중앙 무대에다 올려놓고 임용을 한 거고, 그 와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저 더불어민주당의 대항마로 해갖고 정치권에 입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현재 장관직에 앉은 사람들도 대통령이 저렇게 인정을 못 받으면 장관들도 일 안 해요. 그럼 보세요, 장관들도 일 열심히 안 하고 자기 살궁리만 해요. 그 중에 일바가 저는 한동훈이 될 거라고 봐요, 진짜. 예. 왜냐면 가장 측근에서 가장 많은 걸 알고 있거든, 걔는. 그러면 각 부처에서 장관들이 딴 생각을 하면 자기가 맡은 부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딴 생각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줄줄이 안 해요. 그리고 원래 공무원 집단은 억지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아니면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느슨해지고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가 매우 즉각적인 대처가 매우 어려워지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저스틴 비치님께서 쓰신 것처럼 우리 국가가 세월호 탑승 중이라고 조금 비극적인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면서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한참은 몇 개월 동안은, 적어도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애써 놓은 것들의 그 후광 효과 받을 거예요. 지금 당장 폴란드로 무기 수출하는 거 보세요. 엄청난 규모의 무기 수출. 그거를 하루아침에 그게 된 겁니까? 무기 개발하고 국방 예산 투입하고 우리들만의 독창적인 무기 체계를 갖춰서 계속 수출입 무역 관계를 다변화한 결과 아닙니까? 동유럽과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 일본, 중국에 얽매이지 않고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수출입을 다변화한 결과로 지금 폴란드와 저렇게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국방 관련 무기들을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과를,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진짜 수출을 했는데도 다루지도 않아.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정조대왕함 그 진수하는데 거기 가서 도끼 찍는 거, 그것만 또 드립다 보도를 해요. 그나마 요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정도 보도를 한 거지, 한 30% 이상 조금 더 유지됐거나 40% 언저리였으면 엄청나게 아마 보도에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딱 움켜져 있다가 지금 싹 이완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정말 그 티나는 것이 그 배현진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로 최고위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촉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은 촉이 굉장히 좋은 거지. 여기서 있어봐야,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봐야 내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발 빼는 거예요. 그럼 뭘 해도 그거는 뭐 다른 거로 설명이 안 돼. 예. 게다가 지금 지금 현재 20%까지 28%까지 한순간에 훅 떨어지는 데는 이준석의 영향도 있죠. 예, 이준석을 지지하던 2030 젊은 세대들이 이준석을 내치는 과정,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보면서 현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등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어우러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한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냥 검사들끼리 이렇게 해서 다 사법 처리를 하겠다. 탈북한 살인자를 북한으로 다시 보내는 문제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있었다. 국내법으로.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낫지. 그걸 뭐하러 굳이 왜 그걸 사법적 처리를 우리가 해요. 근데 그거 한동훈이는 어제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있었다.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알기를, 우리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도 그걸 알고 있다면 이준석도 저런 식으로 너무 무식하게 내치지도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 이준석 뒤에는 2030이 어쨌든 존재한다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저들은 굉장히 교만한 상태라는 거죠.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칠 것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김기현 씨도 얼굴이, 김기현이라는 사람도 얼굴이 이제 슬슬 나오잖아요. 김기현, 장제동,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중심으로 김건희와의 역학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걸 어떻게 좀 주워 먹을까, 지금 그 머리들을 다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30여 명이 권성동 이 독자 체제로는 힘드니까 비대위로 가자, 벌써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사이에 그런 뉴스들이 차례대로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국민의힘이 지금 2달 전에 3달 전에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라고 보기에는 결집력이 너무 보잘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본인들 주머니만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도 사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이재용은 뭐 그래요, 뭐 삼성 좋아,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반대거든요. 있는 사람들일수록 재벌 총수들일수록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나쁜 예로 남는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없어도 삼성전자, 삼성 일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 없어도 굳이 그 사람 뭐 솔직히 말해서 그 뭐 안에 있어도, 밖에 활동을 못하는 한에 있어도, 최태원 씨가 안에 있고 밖에 못 나와도 그룹 관련된 사무들 업무들은 다 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대기업 총수들 이 사면하는 거 저는 완전 반대합니다, 진짜. 예. 레페리님도 이 순간에 또 오셨네요. 네. 오늘 저기 울진님께서는 오늘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예. 저스틴 비치님께서는 대기업들 지금 해외로 플랜트 이동, 네.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삼성과 SK잖아요. 미국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정부의 눈이 들어서 최대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뭐 그냥 그렇게 자기네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저런 이런 정치적인 사건 사고들을 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면 결국은 국민들만,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국민들만 뭐 손해라면 손해랄까?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항상 무엇이 어찌되었든 노동자가 보호받고 일반 국민이 보호받고 노동자가 보호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채팅창에 지금 채팅을 하시거나 혹시라도 이렇게 귀팅으로라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작은 이렇게 뭐 자영업을 하시면서 인건비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 비즈니스 운영을 하시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면서 인건비 때문에 힘드신 만큼, 그러니까 저는 아주 객관적이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삶이 보장이 돼야 그 사회는 건강해지고요. 그렇게 되어야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가서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자주 말씀드려요. 제가 그때 컬처럴 샥이 있었어요. 완전히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마 그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아실 텐데, 처음에 미국을 딱 갔는데 저스틴 위치님, 그 인건비가 정말 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인건비,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노동자들의 삶이 보장되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조건 인건비가 무조건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사회 자체 문화가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보상과 사회적인 보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 방을 얻어서 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97년도에 갔어요. IMF 터지던 해에. 그때만 해도요, 대한민국이 이를테면 뭐 환경 미화를 하신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인식이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어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때가.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미국을 딱 갔는데 미국에서 쓰레기통을 이렇게 지금 차로 이렇게 가면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지금과 같은 그 쓰레기 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저씨들이 골목골목에 그 리어카를 들고 가시면서 밖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직접 그분들이 들어서 리어카 뒤에다가 덤핑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차가 이렇게 뭐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는 이런 뭐 압축이 되는 차에다가 넣는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런 리어카로 아저씨들이 연탄재를 넣고 리어카로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산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늦은 시각에 도서관 갔다 오면서 아저씨들 좀 밀어드리고, 겨울에는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살다가 미국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미국의 그 환경 미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때만 해도 워크맨이 막 워크맨은 뭐 다 하고 있었으나 그 환경 미화 하시는 분이 청소하시면서 워크맨을 끼고 한다는 거는 상상이 안 되던 그림이었죠. 근데 그 젊은 흑인이 거기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데 차에 대롱대롱 매달려가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매우 즐겁게 흥얼거리면서 그 쓰레기통을 치우는 거예요. 전 놀란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저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전 그 의문이었어요. 미국은 왜 그렇지? 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육체 노동자들, 블루칼라라고 하죠, 일용직 근로자들, 뭐 이런 분들의 그 소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 이쪽에 공부를 하니까 그건 다 봐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최저임금이 주마다 다르긴 한데요, 최저임금이 어마어마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받으면, 그리고 미국은 험한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지저분한 일, 막 그런 걸 하면 페이가 더 좋은 거야, 시스템이. 와,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이 안 하는, 저거 쓰레기를 치우는 일, 저거 누가 저걸 하냐, 힘들다 해도 경제적으로 보상이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 자체는 내가 힘들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지만 임금이 보장이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환경 미화를 하는 분들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뭐 같이 그 환경 미화를 하는 분이라도 그분이 돈을 많이 버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처럼 뭐 그러진 않겠지만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청소하시는 분, 환경미화 하시는 분 옆에 있으면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지나가면서, 저런 사람들 봐봐,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너 놀고 그러면 저렇게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곳이 한국이란 말이죠. 근데 미국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의사처럼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소득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 환경미화하고 쓰레기를 치워도 저 사람 돈 나만큼 버는 사람이야, 나하고 차이가 없어 별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멸시를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파트 경비를 한다고 그래서
소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소득이 지금보다도 더 보장이 되면 입주민들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자기 부모 같은 아버지뻘 되는 분한테 그렇게 막 함부로 욕하고 육체적으로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 감독님 오셨어요. 이제 시민 열린 공감 이렇게 저 닉네임 뜨면 최 감독님인 거 알아요. 여러분 저기 최 감독님 입장하셨는데요. 인사해 주세요. 네. 또 순간 또 당황했습니다, 제가. 네, 맞습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영국도 그래요. 영국이 그 공공의료 시스템이 확실한 데라서 의사들이 그 의료 서비스가 공공재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인기 있는 직종이 아니에요, 영국이. 이 의사가 인기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보통 소득보다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처음 거기는 완전히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라서 뭐 민영화가 돼 있어서 돈 많이 벌어요, 의사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묶여 있잖아요. 굉장히 의료 수가 같은 것이 포괄적으로 묶여 있고 막 이렇게 하나씩 다 돈을 못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돈을 딱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공공재로 지금 묶으려고 하는 공공재로 왔었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어서 의사들은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민영화 하려고 해요. 예. 눈에 보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감독님 오늘 저 계속 낮 시간에 라이브 방송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하루 종일 뭐 차에서 이동하시면서 계속 방송하시는데 밤에 또 이렇게 제 방송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불만이, 저도 아는 제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이 가족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인건비 높으면 그분들 수입이 줄어드는 거, 순수익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면.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것이 맞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은 자본주의에서는 인건비, 자기가 사회에 제공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수입을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뭐 서로 모르는 분 만나면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얘기하잖아요. 뭐 서로 이제 이름 얘기하고 뭐 그러면 뭐 하냐 그러면 나 뭐 박사 한다. 박사는 뭐 하냐 그러면 아니 뭐 박사에서 뭐 어디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교수 같은 거 하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디 박사 공부한다 그러고 교수한다 그러면 그러세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애들은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반응은 10중 8구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교수하면 얼마 버냐 이렇게 딱 해요.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훨씬 편해요. 사람들하고 만나고 얘기하기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부분들, 노동자들이 교육을 노동자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 뭐 백날 사회적 교육을 하면 뭐 합니까? 그 경제적인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서 지속적으로 올라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 뭐 큰 부담 없는 정도의 어느 선이 유지가 되는 정도까지, 그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죠. 오늘 노나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떤 법이나 그 규칙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 법으로 정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11,000원 시행해 끝.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난리 나요. 다 망하지. 누가 자영업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불행히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법과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정말 많습니다. 법과 원칙을 하는 거 좋습니다. 법과 원칙 준법 해야죠. 법 지켜야죠. 저도 법 안 지키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운전하면서 길에서 운전하는 데서 차도에서 길 안 지키는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저는 운전하면서 교통 법규를 너무너무 FM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너무너무 안 지켜요. 그 스트레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운전하면은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운전하면서는 잘 안 지켜요. 그런 의미에서 법과 규칙 지키는 것 맞아요. 그런데 법과 규칙 위에 지금 정재준님 말씀처럼 상식이나 보편성이 인정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대통령의 역량이나 그 행정을 이끌고 있는 분들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데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네, 이게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윤석열 대통령처럼 준법 정신을 앞세우는 그러한 검사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한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뭐 뉴스 나왔는데 휴가 간다면서요? 5일 동안. 그래서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에 휴가 가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어도요 휴가 못 가요. 지금 코로나가 세컨드 웨이브가 이렇게 심하게 오고 확진자가 더블링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지지율이 20% 지금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아작이 나려고 하고 있는데 휴가를 간다고요? 저는 그 휴가를 간다는 그 뉴스가 저는 저 이제 욕할 뻔했는데. 에? 최 감독님, 저 아까 방송하시면서 무슨 말씀 하셨는지 저 다 여기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저 라이브 방송 뜨문 들었거든요. 최 감독님 그 말씀 하시는 거는 제가 못 봤는데 지금 오늘 채팅창에서 오늘 지금 방송 듣는 분들이 최 감독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한테 얘기 다 해주셨어요.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언제 직접 뵈면 제가 꼭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간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와 진짜 저 사람은 원래 일을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상황이면요 갈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휴가를 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설이 있어요. 휴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이유, 정말 휴가를 갈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천공이 부른 거지. 천공이. 제가 볼 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천공하고 미팅을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쵸, 휴가에 대한 의무는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죠. 저는 저 사람이 제정신이면 휴가를 갈까? 이 생각 딱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을 간다는 거는 천공을 만나러 상담하러 갔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란 치마를 입고 나왔던 김건희 씨와 나토 회담 다녀오면서 나왔던 건 손 꽉 잡고 아마 천공과 만나서 세미나 같이 뭐 얘기를 좀 듣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죠. 막 웃긴 거 이게 정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는데 국민이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게 천공 만나러 갈 수 있다는 확률에 대해서 제가 배팅을 이거 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이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예. 제대로 삽시다님, 북한은 엄연히 외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 법상으로는 북한까지 우리나라라고 돼 있는 거로 법 해석이 된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거로 돼 있는 거로 제가 예전에 어디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탈북 살인자
북송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 잘하셨어요.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도 그 얘기를 국회의원들한테 했잖아요. 국내 우리나라의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있었다고. 왜냐면 거기 그 사람은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가정하거든요. 그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럼 바꿔놓고 말하면 그 말은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 북한도 우리나라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든 북한에 있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솔직히 16명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찜찜해서 그냥 그 동네로 보내는 건데, 그게 우리 집 앞마당에다가 쓰레기 소각시설 짓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 짓지 말라고 하는 님비 현상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건데? 에? 나는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뭐 장애인 학교 세우지 마라, 쓰레기 소각시설 우리 동네에다 짓지 마라, 난 그거 싫다, 딴 데에다 해라,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그거 갖고 무슨 사법적 처리를 어떻게 한 해 만에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국내법으로 그들을 처리한다는 가정은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면 틈만 나면은 종북놀이 하지 말고 북한이 어쨌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거는 정말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게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안 돼, 문재인 대통령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조금만 확대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장관 어제 최강욱 의원한테 깨지는 거 보세요. 자기 딸 얘기 나오니까 아무 말 못하고 말장난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거 갖고 국민들 탄압하려고 하고, 전 정권에 대해서 법적인 처리를 해서 망신 주려고 하고, 이재명 의원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고. 그거 페아호스님 그거 보셨어요? 저도 그거 보고 시원했는데 끝내주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모님. 예.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어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제 정말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짧구나. 무조건 전 정권에 대한 반대만 저렇게 일삼고 있구나. 근데 그거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뭐 지금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말 다음 주쯤에, 지금 현재 28%에서 다음 주쯤에 일주일 후에 18% 정도로 10%들이 진입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없는 거라니까요. 10%대 들어가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되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와해될 거예요, 정말. 그런데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더 골 때리는 건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 보세요. 이재명 의원이 오늘 그랬잖아요. 왜 이재명 의원이 오늘 그 포스팅한 글을 보셨는지 오늘 라이브 방송, 이재명 의원도 오늘 라이브 방송 하셨죠? 박찬대 의원하고 어디 이동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하신 거로 제가 캐치를 했는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 고소득자들도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오히려 저소득층과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건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벌써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재명 의원님 말씀이 성실하게 납세하는 부자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자들한테 돈을 많이 뺏어야 사회복지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박용진이라는 진짜 저는 인제는 또라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 또라이 같은, 이거 뭐 명예훼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또라이 같아, 진짜. 요즘 보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뭐가 위험해요? 그거 사실인데. 사실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에서 많았어요. 통계적으로 다 나와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힘하고 하는 게 똑같아. 이재명 의원 하는 거에 무조건 반대만 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자기가 소속만 더불어민주당일 뿐이지 이재명 의원 하는 거 사사건건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소나무 송님, 저도 박용진 믿었어요. 예, 유치원 3법 뭐 그거 한다고 뭐 앞에서 나서서 막 할 때만 해도, 그리고 다스베이다에 출연해갖고 뭐 김어준 총수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저 믿었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도 젊은 정치인이 굉장히 사고방식이 괜찮네. 아니더라고요. 예, 대선 전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즈음에서부터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초코 바이러스님, 왜 초코는 좋은 건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좋은 의미의 바이러스니까요. 예. 이재명 의원님한테 열등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부분의 의원이 이재명 의원한테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이라는 그 젊은 정치인도 이제 저기까지가 끝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울진님께서는 유치원 3법 때 후원도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다니까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때 후원 많이 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른 모습을 그들이 보일 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정치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박용진이라는 의원도 그러고 싶어서 마음속에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욕심이 있고, 본인이 당내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있고, 뭐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자기는 자꾸 이재명 의원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전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그 사람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페어하우스님, 예, 저 지금 약간 흥분했어요. 예, 제가 보통 때는 이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그 박용진 의원 오늘 하는 말 들으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오늘 좀 흥분했고, 저는 기본적으로 막 아까 제가 좀 흥분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그 노동자들 얘기하면서 조금 흥분했습니다. 저는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삭제님께서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심리학 전공이신 듯.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제 마음을 다 읽으시네요. 제가 그 말씀도 오늘 드리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전공한 거는 앞에 돌아가신 건 맞잖아요. 고인 되셨으니까. 제가 전공을 한 거는 그 사회복지 중에서도 그 노인복지 쪽이고요. 노인복지 쪽에서도 정신건강 쪽이에요. 그러니까 석사 때부터 저는 정신건강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 쪽으로 법적인 것들 공부하는 것보다는 정신건강 쪽에 대해서, 심리나 정신 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담 쪽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요. 그 멘탈 헬스, 정신건강에 대한, 하여튼 그쪽이 제 주 전공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로서 그 내담자와 상담을 하고 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뭐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고 우울한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그러한 뭐 인턴십도 많이 하고 그러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제 삭제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라이브 방송 하면서 제가 요즘 다시 책을 다시 이제 펴고 공부를 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정치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께 그냥 전달하기보다는 뭐 그런 부분도 하면서 겸사겸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시사적인 표현, 아주 쉬운 표현은 영어적인 표현들도 가끔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를테면 뭐 오늘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흥분하고 화가 났어요. 막 이럴 때
이러한 화나 이러한 또 흥분,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론적인 것들도 가끔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재미있는 이론들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끔씩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여러분들께 짧게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어떤 기법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요런 정도로 적용을 하셔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꾸준히 해보시면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두세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은혜님은 정신건강,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고요. 제가 공부한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스트레스 받거든요. 예, 특히 저는 요즘 그 대우조선 그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 이런 거에 너무너무 화가 좀 나 있어요. 사실 제가 불만이 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그냥 그분들을 접으신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더운 데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밖에서 이렇게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거든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근데 뭐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은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서 뭐 사인 뭐 몇 개 하고 서류 몇 개 보고서 지들끼리 앉아서 시원한 음료수 마시고 에어컨 틀어놓고, 지네 돈 안 들어간다고 에어컨 17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21도 맞춘 사진이 또 떴었죠. 그때 추울 정도로 에어컨 틀어놓고 띵까띵까 놀고 있어요. 저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막 진짜 화나는 게, 이것도 저희 동네 또 얘긴데요.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많이 태세요. 지금도 끊지 못하시고, 근데 건강 때문에 담배를 끊으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려니 하고, 저도 어머니도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제 아버님 담배를 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연학교를 모시고 가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양주시 금연 무슨 학교 뭐 그런 거였어요, 타이틀이. 예. 이제 거기를 모시고 갔어요. 아버님을 모시고 거길 갔는데, 감독님께서 무슨 말씀을 저렇게 저를 놀리시고 그 아버님을 모시고 딱 갔는데, 제대로 삽시다님 최 감독님이세요. 아까부터 지금 와 계세요. 거기를 아버님을 딱 저도 이제 저는 담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혀 그런 데 갈 일이 없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거기를 딱 갔는데, 와, 저는 거기에 딱 그 사무실 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팬시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무실을. 공간도 완전 넓고, 이렇게 뭐 사람들이 앉아서 대기하는데도 너무너무 좋게 깨끗하게 해놓고, 그 공기청정기도 그 LG 거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위에 이렇게 멋있게 생겨갖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완전히 쫙 있고, 그리고 거기 일하는 공무원분들이겠죠? 거기 일하는 분들은 자기 책상, 좋은 책상 하나씩 딱 앉아 있고, 너무 공간이 쫙 쾌적하고 너무 시원하고. 그럼 거기는 금연 스쿨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솔직히 하루에 몇 명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는 시설, 거기 몇 명 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10명도 안 가요, 하루에.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갔던 데가. 예. 거기 일하시는 분이 5분, 6분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쾌적한 곳에서, 모르겠어요. 그날 제 느낌이 그랬는지, 필요 이상 넓은 곳에서, 필요 이상의 환경에서 너무너무 일에 대한 압박 없이 편안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볼 땐 일하는 거, 제 기준에서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밖에서 일하시는 그 육체 노동자들 일하는 그 로드에 비하면 저는 좀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조정이 안 되나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막 에어컨도 틀지 말아야 되고 막 추운 데서 막 손 고박하면서 일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평균선에서 조금 유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센터는 좀 과하더라고요. 지나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최 감독님 지역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발은 담배 한 대 피면서 들으니까 더 와닿는다고. 저는 그래서 좀 최저임금을 꾸준히 유지하고 인상을 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 그 가장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최 감독님 오셔갖고 저렇게 또 가끔씩 툭툭 농담을 하시니까 제가 오늘 참 여러분들과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좀 흥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했던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오늘 이제 방송을 이제 거의 1시간 됐거든요.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홍을 가장 즐기는 사람 누군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오늘처럼 이렇게 국민의힘이 난리치고 대통령은 정치에는 관심 없고 지 살궁리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지금 마음이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사람, 쟤네들 정말 다 꼴보기 싫어, 내가 최고야, 난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할 사람 딱 한 사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이준석은 쫓겨났고 걔는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거죠. 아까 뉴스도 나왔는데 권성동도 지금 똥줄 탈 거려? 지금? 네, 헤일리님께서 맞춰주셨어요. 안철수가 이제 완전 대놓고 까던데요. 예. 무조건 권성동이 다시 재신임 안 되면 바로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안철수 씨가 완전히 오늘 해맑은 얼굴로 인터뷰한 거 나오고, 내용도 다른 사람 입을 빌려서 표현한다면서 저것도 다 똑같은 것들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예. 그 지금 안철수 씨는 장차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너무 앞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낌새를 챈 배현진 같은 사람들이 이미 이쪽하고는 손절을 하고 중간에서 좀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기 위해서 발들을 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존재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그분은, 안철수 씨는 본인 스스로의 존재감이 만땅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본인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할 거려 아마. 다시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단일화 때 어떠한 뭐가 딜이 오갔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안철수는 지금 들이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 의견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정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도 그냥 조신하게 공손하게 제가 실언했습니다라고 접을 거고요. 감독님이 어느 정도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그냥 요거를 제가 밀고 나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따라 제가 흥분해갖고 막 이렇게 심각한 정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맨날 매갈이 없이 여러분들하고 아베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따라 막 이렇게 열을 높이고 있는데 최 감독님께서도 지금 안철수 들이댄다고 하시잖아요. 예. 안철수는 시도할 겁니다. 그 당대표 돼서 자기가 뭘 해볼까 하는 마음을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지금 아주 웃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부터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 안철수 씨 관련된 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추이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꼭지들을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금요일 방송 딱 이제 마무리되면 제가 저희 그 가족들과 이제 조금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그 방송 못해요, 여러분. 수요일 정도 돼야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동안 못 뵐 것 같습니다. 그 사이까지 여러분들 네, 감독님 편히 들어가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오늘 밤 더운데도요, 매우 더운데 오늘 밤도 최대한 좋은 수면을 가지시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노래 조금 오래된 노래인데 그래도 좀 괜찮은 노래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다 좋아하는 노래들인데요. 노래방 가면은 한 번씩 다 불렀던 노래들 요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 박효신 노래도 부르고요. 제가 다 합니다. 네, 터프하게, 네, 최민수 스타일로.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요 노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